1995년에 살인과 방화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8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무죄 확정 판결받고 자유를 찾게 된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는 2011년도 본인은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징역 20년형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된 또 다른 남자. 네. 증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가 완전 극적으로 180도 다르게 뒤바뀐 두 사건이에요. 먼저 2011년도 사건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물아홉 살 박모 씨가 지난달 14일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사 남편이요? (2011년 1월 14일) 오후 5시경이었고요. 네. 119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건 남자가 아내가 욕조에 쓰러져 있는데 사망한 것 같다. 의식이 전혀 없다. 제가 의사인데 네. 사망한 후에 이미 몇 시간 이상 지난 것 같다. 그래도 남편분이 침착하게 신고 네네. 잘하셨네요. 저 같으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막 경황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당시에 이 아내가 출산을 겨우 3주밖에 앞두지 않은 만삭의 임산부였다는 사실이에요. 만삭이었어. 뱃속의 아기도 함께 사망했죠.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 가보니까 피해자인 아내가 잠옷을 입은 상태로 욕조에 가로로 누워 있었어요. 가루로. 등은 공중에 뜬 상태고요. 다리는 욕조에 걸쳐져 있고 머리 뒤가 욕조 안쪽에 맞닿아 있었거든요. 오른팔은 펼쳐져 있고 왼팔은 접혀 있었어요. 자세만 보면 미끄러졌거나 쓰러져서 저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바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질식사면은 그 어떤 뭐 충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목을 조르거나. 조른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사망한 부인 말고 이 집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나요? 무슨 뭐 방문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든지. 누군가가 침입했을 개연성을 두고 CCTV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건 전날 부부가 함께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온 후로는 집 바깥을 나간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도 사실 없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일 새벽 6시 41분에 집을 나선 남편 모습만 달랑 있었던 거죠. 자신이 새벽 6시 41분에 집을 나설 때는 분명히 아내가 살아 있었는데 자신이 신고했던 그 오후 5시경 이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내가 욕조에서 죽어 있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제가 없을 때 네. 그렇죠. 그런데 부검 결과 사망한 여성의 손톱 밑에서 한 사람의 DNA가 발견돼요. 혹시 남편의 DNA였어요. 결정적이네. 야, 이건 그냥 나왔네요. 예.
경찰에서는 부부싸움, 네. 몸싸움 이런 것들이 있다가 혹시라도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죠. 근데 또 한편으론 부부 사이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편은 전날 밤에 아내가 본인의 등을 긁어줬다. 그래서 본인의 피부 각질이 아내의 손톱 밑에 남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박 씨의 손톱 및 혈흔에서 남편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부인한테 등을 긁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등을 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을 긁는 과정에서 이 손톱 밑에 각질이 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DNA는요, 피부 각질에서는 검출될 가능성이 아주 극히 낮습니다. 그럼요. DNA는 혈액, 예. 체 체, 혹은 예. 체세포 이런 곳에서 주로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가 나도록 긁지 않는 이상 DNA가 남을 수는 없다는 거군요. 부인이 사망한 시간이 남편이 집을 나선 새벽 6시 41분 전이라면 예. 남편분의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사망하게 하고 집을 나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신 발견 당시 부인의 옷차림이에요. 잠옷을 입고 있었고요. 머리도 안 감은 상태고 화장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부부가 사는 곳이 서울 마포였어요. 매일 아침 8시까지 이 부인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직장에 출근을 해야 했었습니다. 아, 거리가 좀 있네요. 예. 네. 그러면은 남편분이 나간 6시 41분쯤에는 이미 부인분도 출근 준비가 다 돼 있으셔야 그쵸. 됐던 거네요? 그러면은 남편이 출근한 6시 41분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좀 높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CCTV의 남편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상하다. 저는 여기 시계를 보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계가 없고 지금 겨울이니까 이게 점퍼 같은 게 사실 잘 안 올라가요. 왜냐면 점퍼만 입은 게 아니고 안에 티도 입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 억지로 올려서 굳이 저렇게 자세히 본다는 건 좀 뭔가 수상한데요. 본인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의식 중의 한 행동이다. 팔에 상처를 살핀 거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팔에 상처가 있었나요? 이게 있었나요? 본인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긁어서 생긴 그런 자해로 인한 상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남편의 2년간 병원 기록 중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혼났다, 당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네. 이마는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서 위쪽에 달린 천장 문을 열면서 이 문에 부딪혀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했다, 혼났다 이런 건 진짜 일단 싸움이 있긴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하필 그날 이마에 그 뭐 부딪히면서 상처가 생긴 거고요. 이야, 이거를 다 믿어야 되나? 신혼부부란 말입니다. 이 부부들 친지들 그 가족 모임에 이렇게 갔을 때도 정말 저 부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소문나는 그런 부부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부검 소견 자체가 액사이기 때문에 액사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손으로 목을 누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액사라는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그 사인 자체가 타살인 것이죠. 어머 어머. 아, 그 외에도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에 저항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손상들이 있었고요. 얼굴, 눈 옆에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증거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남편은 사건 당일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집에서 입고 있던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와 흰색 후드티를 막 둘둘 말아가지고 장롱 위쪽에 올려놓았는데요. 네. 이 옷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에서도 모두 두 사람의 혈흔이 다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 피를 튀겨가면서 그냥 부인이 또 소변까지 흘릴 정도로 좀 대단한 어떤 사건이 안방에서 있었던 거네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범행이 맞다면 대체 부인을 왜 죽인 걸까요? 이게 범행 동기가 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남자가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 중독이었다고 해요.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도 매일같이 게임을 했다고 하고요. 사건 당일에도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아내는 아주 싫어했었던 거고요. 당연히 싫죠. 집중해도 될까 말까 중요한 시험인데 거기 그 상황에 게임이라니. 그거 좋아할 아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작된 부부싸움이 살해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었죠. 결국 남편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죠. 아니 증거들이 있으니까 남편은 좀 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벌을 받았겠네요. 아니요. 어? 남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유명한 법의학자까지 증인으로 법정에 세웁니다. 캐나다 법의학자요? 그런데요. 이전에도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법의학자가 한국에까지 왔던 사건이었죠. 아이고. 여기도 불이 났어요. 여자 치과 의사와 딸이 불이 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치과 의사 모녀는 불이나 연기에 질식돼 숨진 게 아니라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아유, 1살 딸이랑. 아유, 어떡해. 여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외과 의사인 남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 남편은 외과 의사고.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경찰 믿지 못해요. (95년도 6월 12일) 아침에 소방서로 화재 신고가 한 건 들어옵니다. 네. 출동한 곳은 은평구 아파트의 7층 가정집이었고요. 안방 옷장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일단 불을 끈 다음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욕조에 시신 두부가 있는 거예요. 네. 부부. 사망자는 치과 의사였던 31살의 여성이었고요. 돌이 막 지난 1살배기 딸이었어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까지 죽어 있었던 거예요. 네. 몸의 앞면이 아래로 향한 채 엎어져서 물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기저귀의 러닝셔츠 차림이었고요. 두 사람 모두 목을 끈으로 조른 교살 흔적이 이제 발견이 돼서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죠. 굳이 그 어린 아이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나. 너무 속상하네요. 근데 일단 불까지 지른 것도 좀 이상하고 그 불이 났을 때 남편은 어디에 있던 건가요?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 개인 병원의 개업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개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전 7시에 강서구 방화동의 병원으로 출근을 했다가 네.
전화로 집에 불났어요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집안 상태는 어땠어요? 혹시 뭐 강도가 들었다거나 침입이 있었으면 집안이 좀 어지러워졌을 텐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고 해요. 집안의 귀중품도 하나도 뒤진 흔적이 없었고요.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집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일 거다 주장을 하게 됐죠. 드나든 외부인도 없고 게다가 이제 집 내부 구조를 좀 잘 아는 사람 게다가 또 화재는 이른 아침에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첫 번째로 이번에도 남편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 때도 경찰은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남편의 오른팔에서 3개의 손톱 자국이 발견됐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남편은 현관 밖에서 기다릴 때 초조함 때문에 내가 왼손으로 오른팔을 꽉 쥐고 있어서 상처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찰은 그 손톱 자국이 몸싸움 과정에서 난 부인의 손톱 자국, 상처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긴장했다, 초조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손톱의 반달 모양, 방향이 바깥으로 안쪽으로. 나가죠. 네. 반달이 그렇죠. 밖으로 나가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움켜쥐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손톱의 반달 방향이 안쪽으로 나게 되죠. 내가 잡은 것과 상대방이 잡은 것의 손톱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다시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되면 누가 긴장했다고 이렇게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 경찰은 뭐 남편의 주장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김숙 씨도 지금 못 믿었다시피. 그래서 주요 용의자로 이상한데. 남편을 지목합니다. 남편은 결국 사건 발생 82일 만에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 서울 불광동에서 발생한 치과 여의사 모녀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했습니다. 아직 범인이 남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는 아니네요. 네, 정황들이죠. 예, 정황이죠. 정황에 의한 추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시댁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시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에 남편이 부인과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더운 물을 가득 채운 욕조에 시신을 넣어서 사망 추정 시각에 혼선을 빚게 했다. 이것이 이제 경찰과 검찰의 추정 논리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심하게 싸웠다고 해도 이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건 심지어 아이까지. 네.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게 그 끈은 찾긴 찾았습니까? 경찰은요, 베란다에 커튼이 걸려 있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이 커튼 줄이 3가닥의 나일론 줄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였어요. 연구소에서는요, 매듭을 풀었을 때 끈 1가닥, 3가닥 중에 1가닥의 굵기가 부인 목에 난 자국과 일치한다, 이런 소견을 냈습니다. 당시의 부검 결과 피해자 행적 등 모든 단서를 종합을 해가지고 사망 시각을 추정을 했다고 그래요. 11일 23시 30분부터 12일 7시 30분까지. 사망 추정 시각 범위가 8시간이면 너무 많은데요. 남편이 출근 위해서 집을 나선 게 아침 7시니까 네. 하필이면 딱 7시 30분까지니까 네. 뭐 거의 판단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사망 시간 추정이 법의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분야예요. 오차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직장의 온도, 이걸 재서 사망 이후에 점점 떨어지는 그 네. 공식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과학수사 수준이 높지 않아서 95년도죠. 예, 바로 그 당시 시신의 직장 온도를 재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차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결국은 피해자 시신에 나타난 시반, 이 현상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반은 뭐예요? 사람의 피가 죽으면 중력 방해에 따라서 불그스름한 이 형태의 피의 자국이 피가 몰린 자국. 몰린 자국, 이것이 시반이에요. 시반? 그런데 이 피해자한테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시반이 복잡한 형태였어요. 복잡하다고요? 현장에서 보는 것을 거만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만 당시에는 시반이 가슴, 배, 사타구니, 몸의 앞쪽으로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오래 엎드려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네네. 다 분포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음 날 국과수에서 부검을 할 때는 그 시신에 네. 시반의 일부가 등에도 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중력에 의해 이제 밑으로 이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앞뒤로 나온 거예요, 이 시반이? 시신이 움직였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움직였다고? 스스로가 아니고 경찰관들에 의해서. 처음에 있는 그 상태, 욕조에 있는 상태에서 보고 관찰하죠. 그런데 꺼내오고 다시 이동을 위해서 뒤집었던 거죠. 근데 도대체 언제 뒤집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상태였는지 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와. 그러면 혹시 다른 단서는 없나요? 두 번째로 본 것이 뭐냐? 시강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신이 강직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이 시강으로 본 사망 추정 시각은 언제가요? 부검의는 전신 강직으로만 놓고 봤을 때 피해자가 전날 밤 10시 30분에서 그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사이에 사망을 했을 거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시간이 범위가 넓죠. 너무 넓습니다. 강직이 다시 해소된 시간을 함께 고려하면 오전 3시 30분부터 4시 30분 이전에 사망한 것이라고 또 뒤늦게 또 추정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엔 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죠. 치명적인 오류는 또 뭐예요? 부검의가 추정한 사망 시각은 온화한 기후에 평균적인 조건에서 시강이 발생한다는 그 조건으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런데 시신 발견 현장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복잡했죠. 일단 불이 나고 있었고, 불이 났었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이제 욕조, 물속에 있었거든요. 온도가 시신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문제는 사건 현장에서 욕조의 물, 그 온도를 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걸 쟀어야 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미지근했었습니다라는 증언만 남겼을 뿐이에요. 미지근했다고요? 아니 그게 미지근한 게 몇 도죠? 그러니까 어떤 게 미지근한 거죠? 이거는 개인차가 많은데요. 불이 난 어떤 흔적 같은 걸로 불이 난 시각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은 또 범인이 지른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파트 경비원이 흰 연기를 처음 본 거는 8시 40분이었다고 해요. 8시 40분. 그래서 바퀴벌레를 쫓느라고 연막탄을 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후에 8시 50분에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던 주민들이 이 연기가 심각하다라는 걸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는 9시 10분 무렵 집에서 TV를 보던 주민이 실제 화재다라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119에다가 화재 신고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는 소방관이 출동한 게 9시 28분, 9시 30여 분부터 화재 진압이 시작이 된 거죠. 주민들의 진술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비교적 일관되니까 화재 발생 시간은 8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아닐까 하고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7시에 출근을 했다고 하고 1시간 40분 지나서야 불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건데 네. 남편이 만약에 불을 붙였다면 조금 시간이 좀 텀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경찰과 검찰은 지연 화재, 옷장에 미리 세팅을 하고 불을 내놓고 문을 거의 닫힌 상태로 두면 산소가 아주 작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불이 상당히 늦게 번진다. 그래서 옆 아파트에서 실제로 경찰이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이 안 일어나고 번지는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네. 법정에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 역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이건 실험을 직접 한 건데 이거 왜 안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실험을 한 아파트의 구조가 사건 현장과 많이 달랐다. 어떤 거 하나 확실한 증거를 밝혀내진 못했네요. 증거가 없네요, 진짜. 범인이 살해 현장에 굳이 불을 지른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현장을 훼손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범인은 현장이 빨리 발견되기를 바라고 불을 질렀을 거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의 범인은 남편이 아닌 제3자가 남편의 출근 시간을 노려가지고 현장에 침입을 한 다음에 마치 남편이 불을 지르고 나간 것처럼 아내를 살해하고 나간 것처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불을 질렀을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제3의 가능성인 거죠. 네네. 하긴 뭐 남편이 이렇게 범인이라면 굳이 불까지 지를 이유는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제3의 범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은 애초에 그런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일찍 문을 닫아버린 거죠. 용의자는 그냥 오로지 남편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3자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 문이 잠겨 있었잖아요. 예.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그냥 박은 거죠. 그러니까 문을 딸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니까 남편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의 생김새를 보면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진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양쪽이 그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높이가 조금 달랐다 그래요. 아파트 앞에 쓰레기장 옆에 있는 계단을 딛고 올라서면은 담을 넘어 경비실을 거치지 않고도 통로를 통해서 7층까지 그대로 이제 사건 현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피해자가 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이라면 누구라도 범행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이유는 사실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었어요. 내연남이요? 피해자가 치과를 개업할 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친밀하게 아주 지냈다 그래요. 그런데 내연남 본인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 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돈 갚기 싫어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라는 또 정황까지는 나오는 거네요. 일단. 네, 사건 무렵에 내연남은 부도난 상태였대요. 네, 돈을 갚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정황만 봐서는 이 내연남도 충분히 살해 동기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요. 경찰은 남편이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가능성을 추정을 했거든요. 또 수사 과정에서 집 베란다에서 디스켓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옛날에 쓰던 플로피 디스켓이요? 그 디스켓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남편의 일기가 있었어요. 남편의 일기. 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외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을 적어놓은 내용이었죠. 자, 결국 경찰의 추정에 따른 이제 정황 증거들만으로 남편이 법정에 서게 된 거네요.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오늘 치과의사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33살 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유. 이번 사건은 우선 그 증거가 명백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딸까지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항소심 재판 결과 상황은 극적으로 뒤집힙니다. 치과 의사인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네요. 그동안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진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이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극과 극이네요.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닮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당연히 무죄죠 뭐. 기만이야. 빠르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만 넣으시오. 야 그만합시다. 네. 그런데 예. 상황은 또 한 번 바뀝니다. 또요? 검찰이 상고를 했는데요. 2년 뒤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거예요.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하라는 거네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 것 같으니 판결을 다시 해보라고 주문을 한 거죠. 뭐 재판 다시 하게 된 고등법원 입장도 좀 난처해졌네요. 이 남편은 파기 환송심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네요. 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정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남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 시각과 관련해서 외국의 법의학자들에게 검안 동영상, 부검 사진, 부검 소견서들을 다 보내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스위스의 유명한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처 교수를 증인으로 우리나라 법정에 세웠습니다. 와, 국외 법의학자랑 국내 법의학자 간의 대결이 되어버렸네요. 크롬페처 교수는 법정에서 더운 물에 담가져 있던 시신이 냉동 상태로 옮겨지는 등 여러 상황을 거친 뒤여서 정확한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반의 상태를 보아도 피해자가 오전 7시 이전에 사망했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그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하기야 그 외국의 아주 저명한 법의학자 의견이니까 약간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변호인은 거금 1,800만 원을 들인 실험을 해서 화재 발생 시간 검증에도 나섰습니다. 실제 사건 현장과 동일한 아파트 구조, 장롱 모형 만들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발화한 지 3분 만에 불길이 올랐다가 산소 부족으로 꺼져버렸어요. 연기가 건물 밖으로 나간 것은 발화 이후 10분에서 20분 사이. 예. 실제 사건에서 주민들에게 연기가 목격된 시간이 8시 50분이었잖아요. 네. 발화 시각은 그렇다면 8시 30분에서 40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출근한 이후네. 그죠. 7시에 남편이 출근을 했으니까 남편이 불을 질렀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를 인정해서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죠. 2년 뒤 대법원 재상고심이 열렸는데요. 결국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진범은 어떻게 잡았나요? 참 이제 안타까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어요. 그 네. 당시에. 네, 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전 만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이제 남게 된 사건이죠. 증거 수집 자체가 초기에 잘못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완전 범죄를 결국 만들어 준 꼴이 사실 된 거죠. 그러네요. 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2011년의 만삭 부인 살해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측은 1심 재판에서 캐나다의 유명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넨 박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또 외국 법의학자. 실제로는 법정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갔습니까? 국과수는 피해자의 시신에서 목졸림에 의한 사망, 즉 액사의 흔적이 상당히 명확히 확인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목 피부에서 까진 상처가 발견됐고요. 목 근육, 그리고 기도 점막까지 출혈이 발생한 것, 이것이 대표적인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폴라넨 박사는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면 피부가 까지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짓눌림 때문에 더 확실한 흔적이 남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해요. 목부의 근육 출혈도 사망 이후에 생긴 시반성 출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 자세로 인한 질식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까 피해자 자세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시반이
목에 목 근육에 이제 시반이 생기기에는 조금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피가 아래로 흘러내려가니까. 네, 뭐 물구나무를 서지 않는 이상 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폴라는 박사 논문의 실험을 피해자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부터 사실상 무리였어요. 이 실험에 이용된 시체들은 중력을 받도록 몸을 거꾸로 놓아두는 그 경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인위적인 그런 자세를 만들어서 48시간 동안 고정을 해둔 뒤에 부검을 실시한 겁니다. 근데 지금 쓰러져 있는 우리 피해자랑 지금 뭐 논문에 썼던 저 자세랑은 전혀 다른데요. 좀 엎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결국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뭐 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까? 결론이 좀 허무한데요. 검찰 측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눈에 봐도 타인에 의한 목졸림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 사진을 본 폴라넨 박사가 내가 보지 못했던 사진입니다. 엑사로 인한 타살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든 사진을 본 게 아니군요. 놓쳤던 사진들도 많이 있는 거네요. 처음에 캐나다로 보냈던 사진들, 네. 그 사진들은 사실 폴라넨 박사가 명확하게 보기 어려운 사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문과 방향이 일치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동의를 하고 동조하고 한국으로 왔던 거죠. 네. 결국 1심과 항소심 판결은 모두 유죄,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20? 초범이고, 예. 20년이요? 너무 약하죠. 지금 만삭이 안 했는데요. 초범이고 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이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참작을 한 거죠. (2011년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현장을 보존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사진을 찍는 방법, 그다음에 CCTV라 여러 가지 과학적인 툴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거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 그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아마 100% 해결했을 거라고 봅니다.